저번 시간에 우리가 경매의 평균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뒤에 경매 평균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주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우리 기초반은 1시간 수업이고요. 일단 이론 강의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법을 배우실 거예요. 아파트 투자하는 데에서는 실제로 아파트가 나오는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 주에 첫 시간 했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아니,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네, 월요일하고 월수로 월수. 물건이 좀 겹치겠네. 그래도 뭐 물건은 한 물건 가지고 조사하더라도 다 내용이 틀리니까 물건을 찝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럼 찝어주면은 그 물건을 각자 여러분들이 좀 나눠가지고 한 사람의 2건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찰가를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선정을 좀 해줄 거예요. 그 왜 입찰가를 그렇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뭐 상가도 있고 빌라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지만 아파트는 아파트만의 입찰가를 분석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 시간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경매 평균에 대해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매 투자하는 데는 왠지 남의 집을 빼앗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경매는 왠지 재수없는 집을 받으니까 왠지 나도 재수없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경매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 딱 세워놓고 요걸 가지고 뭐냐고 만져보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시켜 놓으면은 다리 만져보고 기둥 같다 그러고 귀 만져보고 부처님 귀 같다 그러고 코를 만지면서 이거 왠지 뱀 같다 그러고 코끼리를 코끼리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실체를 그대로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경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경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편견들을 그냥 내가 그대로 주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자관계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사자관계에서는 법원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낙찰자가 있고, 이 낙찰자가 없으면은 채권자나 채무자나 자기 돈도 제대로 회수도 하지 못하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맨날 빚에 쪼들려가지고 쫓기고 채권자한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자가 생김으로써 이 사람들의 돈을 다 회수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빚을 다 변제시켜줄 수 있는 게 낙찰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낙찰자가 어떻게 보면 구원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요? 이 낙찰자는 자기가 이 물건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돈을 벌었죠. 돈을 벌므로써 자기가 4명 중에서는 제일 돈 버는 사람이 낙찰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자고 그리고 제일 재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고 재수 있고 돈 벌어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왠지 재수 없는 집을 잡으니까 나도 재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남의 집을 빼앗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관을 내가 확실하게 잡으면은 집을 뺏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집을 뺏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빨리 신권에서 낙찰이 돼버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고도 월세라든지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낙찰자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권에서 경쟁률이 더 높아지니까 신권에서 받아갈 확률이 많죠. 근데 경매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더 떨어뜨려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뭐랬죠?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매를 한 건, 2건 받으면서도 이 경매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왠지 남의 집을 빼앗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명도할 때 계속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야. 뭐 소유자나 세입자나. 근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하면은 계속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실무반에 포항에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금방 여러분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4일 전인가? 하여튼 5분쯤 월요일인가 화요일 때 낙찰이 됐어요.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그게 전세권자가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세입자가 살고 있었지. 명도가 오늘 끝났어요. 전화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70만원 이제 이사비 주고 끝났는 사건이었거든요. 유튜브에 오늘 올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얘기예요. 원래는 돈 줄 필요 없어. 근데 돈 줄 필요 없는데 장기수정 충당금이라고 요거 그냥 우리가 줄 테니까 미납관리비하고 이런 거는 네가 다 계산하고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는 일이거든요. 이사비 많이 안 들어요. 선순위도 아니었구나. 선순위죠.
선순위고 9,500만원 전세권이었는데 9,500만원 다 받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교육생한테 요구했던 금액이 500이었어요. 변호사비, 뭐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뭐 미납관리비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500만원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방송 들어봐야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듣고 싶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면은 앞으로 경매하는데 흔들 일이 없어요. 특히 공무원들 보면은 저도 이제 공사 다녔거든요. 경매한다 그러면은 주위에서 말 되게 많아. 한 서해에 있으면은 한 사람 입방아 찍잖아요. 여기서 방구 꼈다 그러면은 저 위층에서 똥 쌌다는 얘기 들린다니까. 그죠? 소문이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경매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설명할 그 능력이 못 된다 그러면 경매를 오래 하지 못해요. 항상 주위에 그 바람에 흔들린다니까. 저번 시간에 이 교육을 했습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얘기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의 편견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왕에 하는 경매 투자라면은 대박을 맞아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매를 하다 보면은 대박은 있어요. 뭐 이번에 9월달에 받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제가 입찰가를 2억 7천에 줘가지고 받았거든요. 1억 정도 차익을 보고 팔 생각이거든요. 매수자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남기냐면은 제가 1억에 남겨가지고 팔았을 때 매수자가 6에서 7% 정도 수익률을 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에서 4, 5, 6까지만 놔도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수익률이. 네, 아시죠? 그런데 6에서 7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살란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억 정도 그냥 내 돈 들어가는 거는 실투자금은 4,500이에요. 4,500 빼고도 1억 정도 차익을 보고 이제 받는 거라면 이걸 보면은 대박이죠. 1억 별로 안 커 보여. 반응이 없네. 놀래야 되는데. 어느 지역 건데요? 대구인가요? 파주. 우리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봐요. 다다음 주에 들어갈 물건이 거제? 예, 남쪽이 거제죠. 실무반에 들어가는 이제 교육생이 있는데 401호, 402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401호가 보기 좋아. 그건 우리 교육생 주고 402호는 이제 내가 들어갈 거거든. 그것도 보면은 한 7, 8천 시세 차이 날 것 같아요. 뭔지 궁금하죠? 네. 가르쳐주면 또 경쟁자가 붙잖아. 대박 물건은 하다 보면은 걸려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실 때 처음부터 대박만 노리고 경매를 하시면 안 돼. 경매에서 하시다 보면은 돈 될 만한 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반에 있는 교육생들한테 늘 말하는 게 내가 지금 1억이 들고 있잖아. 뭐 1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억이 들고 있잖아요. 그걸 5개로 쪼개. 2천, 2천, 2천씩. 처음에 경매 초보자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게 아파트를 배우는 거지만 뭐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아파트부터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킬이 쌓이면은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경매에서 내가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횟수를 늘려야 돼. 횟수를.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만약에 내가 1억을 들고 있잖아. 1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한 해 했을 때 한 4개에서 6개 사이는 받아야 돼. 그걸 어떻게 받냐? 이번에 우리 그 기초반에서도 부류동에 있는 아파트 한 개 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부지리로 이제 내가 입찰가 선정했을 때 거기에서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 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반 받았는데 명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명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단 말이에요. 목요일 때 이제 낙찰되고 금요일 때 명도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면서 그래 토요일 때 이제 퇴근하는 길에 가가지고 명도 끝냈어요. 그래 5번달 중순쯤에 이제 재계약할 거거든요. 3년 전에 3천 전세금 들었는데 전세 5천에 다시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개도 안 들어. 이제 5천에 하면은 자기 돈 다시 다 해소하고도 다시 돈이 새로 들어오는 게 2,25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 분들 찾으면 돼. 그러니까 명도가 빨리 끝났죠. 이번에 우리 실무반에 있는 포항에 있는 사람도 잔금 치르기 전에 명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안 걸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제가 얘기할 때는 자 낙찰 받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명도하고 세를 놓습니다. 이렇게 해가 2달을 잡는단 말이에요. 2달. 그럼 2달 잡으면은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니까 못해도 6개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2달에 한 건씩은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 기술이 안 죽어요. 한 건 받고 내가 6개월 쉬어버리잖아요. 시세조사든 명도든 세 놓는 거든 다 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2달에 한번 정리하고 세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또 경매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4건에서 6건 사이에 해야 됩니다. 자 돈이 없죠? 그러면은 본인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몸집을 키워야 돼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먼저 확인을 해요? 네, 통장잔고. 네. 통장잔고 은행에 통장잔고를 확인을 해요. 통장잔고 확인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들어있는지 은행별로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지 수입은 얼마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뭐 자동차, 뭐 기름비, 보험,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나머지 잔금 얼마 정도 잔금이 나는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또 어디서 돈을 얻을 수 있겠어요? 대출도 많잖아. 보험 대출. 보험 대출, 약관 대출. 지금 보험 뭐 들고 있는지 아세요? 생명 들어요? 실비는? 안 들고 있어요. 아우, 내 이상형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이고. 이쪽에 보험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냥 수업 끝나고 바로 상담 받아요. 네. 아, 오늘 또 탭을 안 들고 왔네. 아, 내가 이렇게 한껏 물어주면 잘 잡아야지. 이 공부를 주로 하기 위해서 저는 네.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IMF 때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신조가 뭐냐면은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분.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건 없고 보험이라도 남겨줘야 된다. 그 신조였거든요. 사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보험으로 보면은 중상층이야. 한 사람당 내 동생, 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도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이때 동안 였던 거 한 6억 정도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경매 시작했을 때 그거 저는 다 깼어요. 실비고 뭐 생명에 다 깨버렸어요. 그걸로 아니요, 저는 다 깼어요. 지금은 우리 딸내미하고 실비만 들고 있어요. 한 개씩만 다 풀로 다 해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면은 실비 하나만 들고 있어. 솔직히 뭐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뭐 지금 뭐 병으로 죽겠나. 저는 31살 때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보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어쩌나요. 그런데 돈 벌려고 하셨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은 일단은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돼. 내가 뭐 어디 넘어지고 뼈 부러지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다치면은 실비가 필요하지만 생명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돈 모을 때까지는 실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생명보험 들고 있다 그러면은 깨. 그리고 실비만 남겨. 그래야 돈을 만들어요. 저는 언제 기간이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저는 만기 다 되는 것도 깼고요. 그때는 진짜 돈이 없었잖아요. 하여튼 약관 대출도 있고 그리고 보험을 최대한 줄여. 그래가지고 내 몸집을 키워요. 그리고 대출 뭐 있어요? 담보대출. 그래. 이제 나오네. 생각해보면 나온다니까 돈이. 담보대출. 만약에 본인한테 지금 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대출이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정도 돈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지갑에 그걸 목록을 깨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내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빠한테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탕 한 개 사주려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 몸집도 안 만들어놨으면서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 한 채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는데 월세 들어가요. 집 팔고 월세 들어가고 차라리 그냥 월세 한 40만, 50만, 60만 주고요. 보증금 1000에 2000 이렇게 주고 그 돈 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상가나 다른 데에서 월세 내는 거 다 만가히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시세 차이를 보잖아. 매매도 있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거부감 되게 많이 들어. 팔아라 그러면. 근데 이게 현실. 돈 버는 사람 다 저런 식으로 옛날에. 예, 맞아요. 투자성이 없으면. 예,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 돈 버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들하고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 대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초반에 보면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 이사를 되게 많이 갔다는 거지. 돈 번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월세 살아요, 월세.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 돈으로 재투자해요, 재투자. 근데 일반인들은 추론하고 그냥 내 집에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어야 된다는 그 신조를 갖고 있다니까. 그게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전세 사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매매로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돈을 들여가지고 내 집 사가지고 이제 오르면은 또 이사가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이동하는 그런 건 괜찮아.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세로 내가 2년 살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저렴한데 또 전세 찾아가잖아요. 돈이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거 가지고 월세로 사는 게 낫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돈. 빙고. 내가 금방 그 생각하려고 이제 적으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을 알아보세요. 자기 신용이 얼마 정도 되고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회사 8월달에 그만두고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냐면은 1억이에요. 신한은행에 7천만원, 농협에 3천만원. 1억 정도 굴린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면은 신용등급 떨어질 것 같죠? 저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했을 때 만들었을 때 내 신용등급이 5등급이었는데 지금 1등급이에요. 2등급 아니면 1등급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대출 이자만 제대로 갚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내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잠깐 쓰고 이제 땡겨가지고 보증금 한 달 쓰고요. 나중에 우리 경매 들어갈 때 그 보증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10% 보증금 내고 나중에 세입자 집어였을 때 그 보증금 회수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두려우면.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 마이너스 통장이 되게 내한테 고마운 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냥 엮고 빼고 할 수 있는 되게 뭐 신기한 황금재질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 원 나오는지 1,000만 원 나오는지 500만 원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돈 안 써도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마이너스 통장 쓴다고 해가지고 신용등급 안 떨어집니다. 그 카드 현금 인출할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쓰고 이자만 제때 잘 갚으면은 이자도 다 똑같아요. 첫 달 토요일 때 이자 나가요. 제가 1억 쓴다 그랬잖아요. 4천만 원 써도 그냥 1,000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이자 나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신용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알아놓으세요. 많이 나올 거야. 못해도 지금 입사 지금 몇 년 차예요? 1년 반. 1년 반이면은 못해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지금 회사 다니죠? 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알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눈빛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네요. 돈 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그래 공부를 하지. 예. 해야지.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는 쓰지 마세요. 근데 나도 진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없을 때는 현금 서비스도 쓸 때도 있었어. 근데 웬만하면은 현금 서비스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사채, 러시안 캐시 그거 법정 이자가 얼마죠? 31%? 28%? 28% 맞을 거야. 그 사채도 쓰세요. 사채. 러시안 캐시.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 그 교육생 중에 완전히 돈이 없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2월 달에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4건 받았거든요.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요거. 그런 종목만 찾았어. 한 달 이제 보증금만 이제 채워넣고 보증금 이제 받으면은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으면은 러시안 캐시 바로 집어넣는 걸로. 한 달 이자 해봐야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나가요. 연이자가 28%지 한 달 이자가 28%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그렇게도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그 4건이 전부 다 보면 시세차익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나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더라도 또 한 번 그렇게 돌리면은 그 후에는 정자도 생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빚을 바란단 말이에요. 제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늘 말하지만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2년에서 3년만 좀 고생하세요. 2년에서 3년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게 빨리 굴러갈 겁니다. 정신없이. 처음에는 돈이 없는 분들은 좀 느리실 거예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팔면은 양도세가 40%죠. 근데 1년에서 하루만 지나가지고 팔아도 15% 내려간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은 부동산 하는 데에서 단타 치라고 하는 사람은 2단 하거든. 근데 저는 돈 없으면 단타를 치라 그래요. 1년 지나가지고. 근데 2년에서 3년만 지나시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회전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4년에서 5년쯤 되잖아. 30살 될 때. 그때 되면은 뭔가 상가를 찾고 있어. 그런 상가를 찾게 되고 본인이 35살 되잖아. 그러면 그린상가나 통상가를 한 개 찾게 돼. 경매를 하면서 10년 정도 경매했다 그러는데 내 통상가 하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매했는 거 아니야. 통상가 한 2개만 잡잖아요.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달에 수입이 그냥 세금 떼고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나와요. 그때 되면은 되게 고민한다. 아씨 이거 행사직을 버려야 되나 계속 이거 부동산 쪽으로 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걸로 왔잖아. 그래가지고 회사에 그냥 쉽게 사표 던지고 나왔잖아요. 요거 사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과제입니다. 과제. 지금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유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 경매 배워가지고 돈 좀 벌려고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떼 쓰는 거예요. 떼 쓰는 거. 아시겠죠? 네. 지워도 돼요. 네. 다 적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대박 물건이 있어요. 대박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기술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면 그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이런 눈이 있다 그러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지금 떠 있어요. 떠 있는 거 그냥 잡으면 돼. 잡고 그걸 볼 줄 알고 그 기회라는 거 볼 줄 알고 캐치할 수 있는 그 능력만 키우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질 돈이 적어서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거는 금방 아까 얘기했죠? 만들면 돼요. 그런 돈은. 그리고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의 의견을 듣는다.
나온다. 이게 컨설팅 받는 사람들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그게 9월달이었나? 9월달에 한 석 달쯤 되네요. 구미에 있는 원룸을 한 개 봐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 사람하고 같이 현장 가가지고 임장까지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하고 다 나왔어요. 부동산 또 2군데를 만났고요. 근데 그게 시세 차익이 한 1억 2천인가 1억 3천 정도 났고요. 우리 입찰가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20몇 프로 났어요. 거기는 팔려고 하면은 한 9에서 10% 정도 수익률만 맞춰주면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1억 2천, 3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제가 차 끌고 그쪽에 김천 지원? 네, 김천 지원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 거야. 못하겠다고. 그 당일날 얘기해버리면은 다른 컨설팅 하려는 사람한테 컨설팅이 안 돼요. 오늘 이거 입찰했는데요. 그러면은 뭘 듣고요. 조사했는 내용하고 다 브리핑이 돼야 되는데 되게 안 가더라고. 그럼 알겠다면서 딴 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차 돌리고 사무실로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떨어졌어. 300만인가 400만 정도 차이로 다른 사람이 1등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물건 안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 원룸은 들어가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뭐 그쪽에 지금 확실하게 시세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듣고 못하겠다 그래요. 되게 황당하더라고. 그래 그분이 어디서 지금 부동산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는 구미 물건이거든. 부산에 사는 사람이 지가 뭘 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파트 위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 팀장한테 넘겼어요. 그분 아직도 물건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그 편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문가잖아요. 내가 이 산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팔공산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이 팔공산에 대해서 안내를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안내 다 하는 사람인데 어디 지리산에서 왔다 갔다 했는 사람 말 듣고 팔공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누구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제 말이 더 정확한 거잖아요. 나는 이쪽으로만 계속 일을 했고 이쪽으로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뭐 어차피 자기가 보증금 들어간 것도 없고 안 했으니까 돈 날린 거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입찰 보러 가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임장 가고 내가 부동산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쓰면은 난 이 물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물건은 내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생각으로 해가지고 입찰가를 처음에 설정했는 것보다 더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아쉬울 것 같으면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난 입찰가를 적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무조건 높게 적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기준에 잡았는데 시세 차익하고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에 넘어버리면은 그거는 입찰가가 아니죠. 그거는 도박이지 도박. 근데 이 사람은 1억 2천이라는 돈을 못 벌었는 거예요. 날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2천을 날린 거예요.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내 돈이 나간 게 아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돈을 날렸다 생각해야 돼요. 지갑에 있던 내 1억 2천이 날라갔다 생각해야 돼요. 그 심정이면은 잠 못 자겠죠. 근데 족발 이제 뽑고 이제 잘 수 있다는 거는 다음 물건 또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억울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도 안 놓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입찰가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투자 선정 단계에서는 종목에 대한 한정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한정을 두지 말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시세조사를 하고 뭐 그거부터 먼저 받으래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돈이 될 만한 거면은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이게 빌라가 돈이 될 것 같으면 빌라 들어가고요. 상가가 돈이 될 것 같으면 상가 들어가고 아파트 그리고 공장, 펜션 이런 거 돈 될 만한 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경매를 가르치지만 5년 동안 우리 분양권 재밌었죠. 그때 저 분양권으로 1억 넘게 돈 벌었어요. 경매를 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 시기에서 돈 벌만한 거면은 적정하게 들어가야 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요. 경매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경매만 돈이 된다고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그건 똑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만 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라. 근데 주식이 돈 돼요. 돈 못 번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 맞는 돈이 될 만한 거면 다 들어가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살면은 대구의 그 지역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물건 없으니까 물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당못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하고 바다에서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하고 그 물고기 종류하고 양하고 틀리죠.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거하고 성당못 틀리고 그리고 바다 낚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지역을 대한민국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를 내가 지역을 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량물건 없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때 동안 쭉 이렇게 경매해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량물건 하는데 우량물건이 뭐냐면은 이제 차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많이 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량물건이야. 근데 수익률도 많이 나고 시차익도 많이 나잖아요. 이걸 뭐라 하면은 저는 초우량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초사이언 알죠? 네, 그런 것처럼
초우량 물건이야. 이게 두 개 나면은. 근데 이 초우량 물건이 1년에 전국을 따져가지고 10건 이상 안 돼. 제가 이때 동안 경험해봐도. 근데 사람들은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하고 다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구권에서 그게 몇 건이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오전에 기초반생들한테 물건을 내가 뽑아주면서 대구 물건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물건이 한 11,000개 돼요. 11,000개. 근데 대구 물건이 몇 개 되냐면 170개 돼요. 거기서 초우량 물건이 몇 개 되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초우량 물건은. 한 개 걸리면은 재수지. 근데 우량 물건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게 있고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게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것만 보니까 물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대구 건에 일단 먼저 보시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먼저 보시고 그리고 아파트만 보십시오. 그러면은 돈 못 벌죠. 그러니까 물건 없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구 사람은 대구 물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눈에 익으니까. 내 눈에 익고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럼 강주에 사는 사람은? 강주 물건이 최고겠대. 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 물건이 최고고,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 최고겠네요. 그죠? 서울 사는 사람도 그래. 서울 사람도 보면은 저쪽에 강남도 강서, 강남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데를 되게 또 좋게 보더라고요. 또 강북에 있는 사람은, 은평구에 사는 사람은 은평구 물건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저 중구에 사는 사람은 중구에 있는 물건이 제일 좋은 걸. 되게 이상해. 서울도 그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TV에 뭐 보니까 우리 교육생 때문에 알았는데 아파트 뭐 100채 뭐 그렇게 뭐 사고 팔고 있던 사람 뭐 TV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물건을 잡냐면은 서울 아니면 경기도 쪽에 빌라나 아파트만 잡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고수라고 하면서 TV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왜? 경매의 3분의 2가 어디 있냐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있어요. 그럼 지방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물건도 잡아야 되고, 내가 파주에 뭐 한다고 파주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잡았겠어요? 파주에 그 물건이 있으니까 시세 조사해가지고 잡았겠지. 그죠? 그럼 우리는 원전 가야죠. 원전 가가지고 그 물건들 잡아와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경상도 산다고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경상남도 쪽에 물건만 보면 안 돼.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봐야 돼. 나는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 물건도 다 봤을 것 같아. 그게 아쉬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사면은 떨어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경매로 잡았는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2억 5천이면은 1년 지나면은 2천만원, 3천만원씩 떨어져요. 신축 빌라는. 근데 경매 물건은요. 여러분들도 유료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스피드 옵션 보시죠. 빌라만 한번 보세요. 몇 년 지났는지. 대부분 10년이 넘었어. 어떤 거는 20년 넘었어요. 그런 물건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진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금매 가게에서 더 떨어뜨려가지고 왔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떨어지겠어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내까지 않아. 내 이때 동안 경험해보니까 일반 물건에서 사는 사람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일반 물건에서 사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고요. 그 다음 넘어지는 게 금매로 사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차례 와요. 내 차례까지 오면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되게 안 좋아야 돼요. 제2의 IMF가 오든지 제2의 금융위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안 떨어집니다. 신축 빌라는 떨어져. 자, 주택은 장기 보유해야 하고 수리 비용이 크다. 장기 보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수리 비용이 크다는 거는 맞아요. 네. 주택은 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주택 한 개 산 게 있거든요. 대전 쪽에. 그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시세 조사는 했죠. 임장 당하고. 근데 입찰가에 선정을 했어. 수리비를. 한 3천만 원 정도 수리비 선정해가지고 이제 입찰가를 적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집에 페인트 오래되면 이게 만지면은 바스락거리면서 가루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우리는 전기를 했잖아.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전기 배선이야. 전기 배선을 보니까 비 오면은 누전돼가지고 화재 나겠더라고요. 배선을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유리문 있죠? 샤시문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녹이 펴가지고 이렇게 문을 잡아 당겨야 돼. 잡아 당기면은 끼지직 하면서 열리는 거 있죠? 예. 그 정도고 샤시도 바꿔야 되고 명도하려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주방하고 싱크대고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집에 뼈만 남기고 다 바꿔야 돼. 그래, 그 전에 시세 조사할 때 업자를 한 10군데 정도 선정을 했죠. 선정해가지고 낙찰 됐을 때 거기서 3명 정도 추렸다니까. 추려가지고 거기서 제일 저렴한 데, 자재를 뭘 쓰던 제일 저렴한 데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작업을 같이 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 다녔거든요. 3년 전에. 뭐 내가 휴가 내거나 아니면 비번이 때나 아니면 휴가 내가지고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공사하는데 뭐 소장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요거 뭐 몰딩 막 얘기하고 샤시 막 얘기하고 자재는 이제 내가 막 검색해가지고 자재 뭐 저렴한 거 있으면은 그거로 이제 해주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배달 이제 보내고 계좌 이체만 하면은 그 업체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근무할 때는 소장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요. 카톡으로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고 이제 그거 보면서 또 이제 지시하고 한 3개월 조금 넘게 걸렸는 것 같아요. 3개월 지나가지고 그 집 딱 가니까 옛날에 신동엽의 그 뭐지? 러브하우스?
딱 그런 느낌이야. 이게 도배장판뿐만 아니고 싱크대, 화장실하고 페인트하고 그 몰딩하고 다 바꿔놨거든요. 샤시하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와 기분이 정말 좋아요. 사고 싶어. 뭐 살고 싶은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달 안 돼가지고 바로 세 놨거든요. 전세 다 놨어요. 전세 놓고 내 돈 들어갔던 거 다 해소하고 한 1년인가 1년 좀 넘어가지고 팔았어요. 1억 정도 차익 보고 그 수익률 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람한테만 팔면 돼. 예쁘게 만들어 놓고 돈 벌었단 말이에요. 수리비 당연히 많이 들어. 그럼 그걸 입찰까지 선정하면 돼. 그래가지고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면 돼. 근데 내가 그 수리하는 동안 제가 시멘트 한 포대라도 내가 들어봤겠어요? 아니에요. 벤트 칠한다고 짝대기 돌고 내가 벤트 칠을 한 번이라도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다 그 소장시켜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딱 그거 하나. 사자성은 뭐죠? 계좌이체. 내가 했는 거는 계좌이체밖에 없어요. 소장이 뭐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그때 이제 꼽아주고 그때마다 뭐 자재 필요할 때 그 업체에다가 자재 비용 이제 여주고 그럼 배달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해보면은 여자들이 되게 잘해. 뭐 빌라 11평짜리 얼마 들 것 같아요? 150에서 200만 듭니다. 빌라도 요 문고리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웃기더라고. 다른 사람 우리 그 기초반에 우리 아파트 내가 잡아준 사람 있죠. 그 남편이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많이 들어도 300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서 그러는 거라.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자재가 어떻게 되고 사장님이 사실 거예요?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싱크대, 화장실, 변기 그런 건 내가 다 알아보고 저렴한 거 해가지고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부 다 했으니까 내가 300만 원 제시하면 사장님은 15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딱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사장님 같이 일을 해야지 돈을 받는데 하면서 업자들이 일하면요 자기가 그쪽 분야에서 일하잖아. 자기도 안 가졌던 그 장인의식이 막 나와. 그러면서 문고리 하나 바꾸더라도 철문점 가면은 만원짜리도 있거든. 근데 3만원짜리 쓴다니까 이 사람들이. 3만원짜리 그래 문만 한 4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만원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만원짜리면 4만원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빌라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 사람만 써가지고 내가 부려보잖아요. 도배장판하고 그 싱크대 바꿀 것만 바꾸면 되거든.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야. 바꿀 것만 바꾸고 화장실도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해봐. 되게 재밌어. 아주 재밌어지는 것 같죠? 시원하게 좀 얘기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돈이 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수리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세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생각하니까 경쟁률이 별로 없어. 경쟁률이 별로 안 되니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내가 돈이 될 만한 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빌라도 똑같아요. 주택은 팔기 힘들지 않나요? 네, 월세로 나왔을 때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사는 건가요?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주택은 뭐 장기 보유해야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게 다 뭐냐면은 팔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이제 남편하고 딱 오잖아요. 딱 오면은 나는 아파트가 좋은데 경비도 돼 있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 것 같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앞에 있는 저반 동생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 조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지사장님 월성동에는 여기 누가 살아요? 여기 누가 살긴 살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살아요? 그쪽에 뭐 지나가는 뭐 들개들이 살아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자, 주택도 똑같아요. 그 상인 내거리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인 2편화, 월성 2편화 여기가 매매 시세가 얼마냐면 5억에서 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맞는지 모르겠다. 응? 몇 평? 32평?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맞았으면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비싸요. 전세만 하더라도 3, 4억 해요. 그쪽에 맞죠? 그 사람들은 그 월성 내거리에 이쪽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월성 주공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영남 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전세가 얼마냐면은 3천이에요. 3천. 여기 전세가 4억이에요. 자, 이 4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이쪽에 3천 사는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게끔 산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원룸에 사는 사람은 원룸의 수준에 맞게끔 살고요. 비산동에 빌라에 사는 사람은 빌라에 맞게끔 살고요. 주택에 사는 사람은 또 주택이 좋아가지고 앞에 마당에 잔디 있는 데가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요? 이거 팔려요. 한 명만 팔면 돼. 한 명한테만. 그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지사 대청면. 내가 할 만큼을 해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돼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하니까 세를 못 넣고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초반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시부반이었으면 되게 멀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얘들은 이쪽에서 안 살아요. 얘들은 여기서 못 살고 월성주공 뭐 되게 오래되고 낙후돼가지고 누가 살아요? 이런 얘기 하죠.
내 친구가 그 얘기했죠. 부부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얘들 신혼집 여기서 시작했어요. 1단지에서. 월성 1단지. 한 명은 소방공무원이었고 한 명은 기자였어요.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저요. 저 어디서 신혼생활 했냐면은 한전 사택에서 시작했어.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그나마 주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도 여기 살았을 거예요. 직장하고 상관없어. 자기가 지금 얼마 정도 수준이 되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빌라에 살든 원룸에 살든 이런 임대아파트 같은 느낌의 이런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돈 모아가지고 어디 사냐? 이쪽으로 오겠죠. 이 사람은 집은 못 사. 6억 정도에 되는 돈을 못 산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는 그 학군 분위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4억에 전세 놓으면 돼. 그럼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 8월 달에 송파에 아파트 하나 팔았다 그랬죠. 처음에 그걸 어떻게 샀냐면은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 금매가 있어가지고요. 금매가 5억 2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5억 1천에 적어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1등이 얼마 적었냐면 5억 4천에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5억 2천에 금매를 샀어요. 왜 5억 1천에 적었냐면은 이사비 줘야 되죠. 취득세세 내야 되죠. 이런 거 계산했을 때는 내가 다른 금매보다는 500 정도는 내가 더 먹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5억 1천에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5억 2천에 이제 샀죠. 일단 이사비는 안 들잖아. 미납 관리비도 없고. 그러면은 5억 2천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1년 조금 지나가지고 8월 달에 5억 6천에 팔았어요. 전세로 들어왔는 사람이 얼마 들어왔냐면은 4억 8천에 들어왔어. 되게 신기하죠. 내 돈 들어가는 게 4천 정도 들어갔어. 삼성이 수원이죠. 그쪽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파에서 사는 사람들, 삼성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혼집에 사는 얘들한테 내가 전화를 했지. 당신들이 살 거면 5억 5천에 팔 거라고. 살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살 생각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급해가지고 이거 집을 내놨는데 잘 생각하시라고. 나중에 집값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우리는 입찰할 때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옆에 법원이 들어선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백화점 들어왔고 그 밑에가 어디냐면은 이쪽이 위례 신도수야. 이쪽이 송파인데 여기가 장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정역이고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요게 종착역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여기가 외지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 때문에 오를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또 지하철이 또 뚫리고 이거 사시라고 나중에 후회하시다면서 당신이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정도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불안해 못 사겠다고. 알겠다면서 그래가지고 5억 6천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든요. 3개월 지나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 왔어. 그 물건 아직도 갖고 있냐고. 자기한테 내놓으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더 얹어가지고 5억 9천에 이제 팔아주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물건이 없대. 시간 말라가지고 3개월 지났는데 3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몰라. 앞으로 돈이 얼마큼 더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세 가격이 얼마 되냐면은 지금 벌써 5억 2천, 5억 3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전세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4억 8천 정도 이게 묵힐 정도면은 차라리 내 같으면은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월세로 살겠다. 그 돈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금방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이런 구조를 아신다 그러면은 집 새 놓는 거나 파는 것도 되게 쉬워요. 아신다 그러면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뭐 아시겠죠? 네. 지금 몇 시죠? 8시 6분. 8시 6분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들어가세요. 어차피 이방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본인이 받는 물건이니까 그 본인이 되면은 복이에요. 1,000만에서 2천만 원 그냥 버는 거 본인 운이지 뭐. 그죠? 대신에 제가 그 조사 포인트하고 그런 거는 다 잡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봉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사기인가? 기초반 사기하고 물건 괜찮아가지고 들어갔던 물건인데 한번 미납해가지고 재경매로 들어왔는 물건이에요. 아파트는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 사람이 입찰가를 잘못 선정했어. 시세조사도 벌써 다 나왔어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대부초 있죠. 사대부초가 여기 있고요. 사대부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경북대 병원이 있고요. 여기 시내고 그리고 여기 바늘땅 경대병원역. 입지는 되게 좋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세입자로 들어오겠어요? 맞아요. 병원에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 병원비 비싸잖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었어요? 앞으로 경매하시면은 딱 물건 보면 시나리오가 딱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을 세입자를 집어열지. 그리고 시내가 가깝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은 소유자가 이쪽에 살 것 같아요? 안 살아요? 10명 중에 1명 살까 말까예요. 다 대부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들이 어떤 임차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동향을.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 시선을 보는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좋을까 이걸 보고 요 물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는 지금 대충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감정가가 1억 300이잖아요. 감정가가 1억 300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시세는 8,500에서 9,000 정도 돌아가요.
그게 어디서 근거가 나왔냐? 이쪽 오피스텔 있죠? 원래 이게 한 건물주가 있었어요. 세대수가 50세대거든? 50가구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건물주였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 하려고 이 건물을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이 건물을 하나로 그냥 팔면은 본단에서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쪼개가지고 50개를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단들이 돈 받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50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오피스텔이 있어. 그 오피스텔에서 지금 실제로 거래가가 보면은 8,500에서 9,000이에요. 1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7,500을 왜 적었냐? 요거 보더라고요. 요거 보고. 시세조사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입찰가에서 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산정하냐면은 자 일단 취등록세. 취등록세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사비, 미납관리비, 도배장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도배장판, 수리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인수될 건데. 권리관계 나왔잖아. 인수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50개의 물건이 한 번에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실 기간을 생각해야 돼요. 공실 기간. 우리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나오잖아요. 길어봐야 한 달 아니면 2달이야. 왜? 일산에 사는 사람들, 뭐 성남에 사는 애들, 그리고 뭐 저 남양주에 사는 애들, 얘들이 출퇴근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교통비 생각하면은 차라리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데 오피스텔에 새들어 사는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직장인 서울인데 집은 지방인 애들. 그러니까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은 부모 집에서 얹혀 살면 되는데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애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막을 정도의 그 공간만 있으면 돼.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근데 지방은요? 지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 50개의 물건이 쏟아졌잖아요.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도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50개가 한 번에 쏟아졌다. 그럼 이걸 언제 그러면 어느 기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못해도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재수 없으면 1년도 걸릴 것 같아. 그럼 보수적으로 1년을 잡아야겠죠. 1년을 잡는데 내 대출 이자가 나가겠지. 잔금 치르고. 그때 15만 원인가 한 달에. 그러면 1년 되면은 10달이면 150, 180, 200만 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200만 원. 대출 이자 나가는 것까지. 대출 이자. 이게 다 산정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랬을 때에 여기는 아예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6,300 넘기면 안 돼. 6,300 넘기는 그 순간부터 잘못 받은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을. 아시겠죠? 자, 적으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15타경 17470 다 적었어요. 자, 다음 물건. 아까 이야기하신 50개가 쏟아졌다 했습니다. 예. 그 50개가 갱매로 나왔단 말이네. 예. 그럼 그 중에 지금 3개가 남아있단 말이네. 예, 그 중에 이제 3개가 미납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입찰돼가지고 낙찰돼가지고. 한번 볼까요? 나머지 어떻게 됐는지, 다 잔금 치렀는지. 나머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확인할 필요. 그런 거 의의 두지 마세요. 그런 게 내가 입찰가 선정하는데 혼돈을 줘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입찰가 선정할 때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이고 수익률 보고 들어가야지. 2등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날까 이런 거 구상하면은 맨날 떨어져요. 맨날. 그러면 점치게 돼요. 경매는 점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원장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 이번에 우리 교육생 내가 입찰가를 선정해줬는데 새벽에 영상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기운이 막 떨어지더라고. 그 순간 내가 전해가지고 내가 입찰가 선정해줬잖아. 그래, 오늘 입찰됐잖아. 이런 얘기 한다. 그런 건 있어.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얘가 왠지 이제 촉으로 얘가 왠지 용의자 같은 느낌이 드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 정도는 서야겠다는 그런 촉이 와요. 근데 그것만 계속 믿고 하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들어가. 과학적으로. 내 수익률하고 내 시세 차익하고 그걸 다 본 상태에서 입찰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사해왔는 걸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입찰가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 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 한 칸 만들어놓고 뭐 점집을 한 개 만들어야지. 입찰가를 원하십니까? 네, 하면서 신문 광고 내야겠네. 그러면. 너무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예. 한번 볼까요? 아직 잔금은 치른 건 아니네요. 매각 결정 나고 이제 허가는 났어요. 잔금 날짜 조만간 잡히겠네요. 그때 되면은 물건이 어떻게 이제 미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7,400도 너무 많이 적은 거예요. 1,000만 더 적었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팔자라는 거예요. 이게. 미납하면 10% 보증금은 날리나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500만원. 지금은 미납해가지고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500만 날리는 거죠. 500만원 몇 달치 월급이야. 2달치 그냥 생돈 날리는 거네. 아우,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7천만 원을 낙찰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90%까지 되는. 많이 받으면 80%. 예,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이잖아. 좀 적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하는 게 진이사 대책명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할 만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 파주상가 있죠? 내가 파주상가를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 그게 대지가 미등기야, 미등기. 건물은 등기돼 있는데 대지가, 토지가 등기가 안 돼 있다고요. 예전에는 건물만 보고 그 대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출을 안 내줘. 그래 경기도에 다 알아봤지. 내준 데가 없어. 서울 가도 없어. 인천 가도 없어. 그래가지고 전라도까지 갔다니까. 전라도 전주까지 가가지고요. 자서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심사에서 떨어졌어.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점검 날짜가 일주일 남았어. 미쳐버리겠는 게야. 그 마지막에 내가 어디 했는지 알아요? 울릉도 수협. 울릉도 수협에서 80% 대주더라고. 그 직접 가야 됩니까? 울릉도 배 타고? 잡히 아니 그 토지 미등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게 토지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가였잖아요. 다른 상가는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미등기 거는 법무사 시켜가지고 등기를 시키라고 하면 돼요. 이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서 그 전에 건설사한테 우리가 이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가 부도 나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그 건설사를 찾아야 돼. 없어 얘가. 이 법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무사 시켜가지고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소송 들어가서 판결을 받으면 돼. 요거는 우리가 나라에서 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확정 판결이 나요. 그 판결 받고 거기에서 이제 등기소 가면은 등기를 쳐줘요. 간단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법무사 시키면 돼. 뭐든지 돈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것도 뭐 큰 비용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낙찰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대출 다 받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은 뭐 몇 년, 보통 몇 년 거치까지 가능해요? 예전에는 3년이 많았죠. 네. 뭐 3년, 5년이 많은데 요즘은 은행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게 보여. 그러니까 많이 해줘도 1년이 1년.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유도하는 게 변동금리로 많이 유도하죠. 은행은 이자를 많이 받기를 원하겠어요? 적게 받기를 원하겠어요? 네. 걔를 위주로 생각하면 돼. 고민할 거 없어요. 네. 상환은 몇 년까지 되는데요? 뭐 상환도 뭐 20년 상환 네, 뭐 그런 거 있죠. 20년, 30년 있죠. 2년 거치 18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은행 직원은 아니잖아. 이런 거 묻지 대출 말고. 많이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네, 대부분 20년 아니면 30년인데 나는 경매 전문가지 그런 거 물어봐란 말이에요. 대출 이런 거 묻지 마. 그런 거는 나중에 당시에 이렇게 받게 되면요. 그때 은행마다 다 틀려요.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걸 고르면 돼. 이게 동관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내년 되면은 특강 쪽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직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경매 쪽이 전문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투자에 담당으로 이제 하시는 세무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을 2달에 한 번 끌로 불러가지고 양도세나 절세하는 거 그거 특강을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강으로 하면은 무료 알토랑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굴리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강의료를 줘야겠죠. 뭐 한 사람당 2만원씩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내한테 남는 게 없어. 그래도 2만원이면은 들을만 하잖아요. 1년에 6번만 들어도 충분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그 대출 쪽에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쪽에 브로커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거는 무료로 이제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킬 거예요. 그럼 되게 좋겠죠. 네. 빨리 해줘. 아우 요즘 내가 머리가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는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물건으로 59제곱미터면은 몇 평으로 부르죠? 24죠. 그렇지. 보통 24평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24평, 25평 이렇게 봐요. 그쪽 부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은 24평, 25평 이렇게 부를 거예요. 2억 4천에서 한번 떨어져서 1억 7천으로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자, 권리관계는 우리가 인수할 건 없고 소유자가 맨 이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역을 한번 볼까? 9층이죠. 용상역 아시죠? 네. 예. 용상역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쪽에 장기 초등학교가 있고 장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24평이라고 그랬잖아. 24평에는 누가 많이 들어가죠?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가고 애 1명, 애 2이가 되면 24평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세놓기가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쪽은 교통편이 그래서 3분이면은 용산역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성서 홈플러스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하나로 클럽이라고 농협 하나마트 있고요. 그러니까 장보기도 되게 좋아. 애들 키우기도 되게 좋아. 그럼 세놓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팔기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리고 서부지원에서 입찰 볼 거란 말이에요. 낙찰되면 바로 내려가서 용도하면 돼. 가깝잖아. 네. 좋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학생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애들 활동 되게 많이 해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체육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 지역이 되게 좋아요. 16-1813 물건 파는 사람 같다네. 네, 진짜 선생 아니면은 이 물건은 그냥 조용히 내 혼자 받고 싶다 이거. 자, 분위기 확 바뀝니다. 농공입니다, 농공. 인수할 건 없어요. 여기다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8,000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5,6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현풍에 살거든요. 현풍 테크노 아세요? 우리가 그쪽에 이사 간 이유가 원래 수성구에 이사 가려고 했는데 왜 그쪽으로 집 샀냐면은 왠지 수성구 들어가면은 저들끼리 경쟁이 거기서 심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현풍으로 내려갔거든요. 현풍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 새로 수목원에서 새로 난 길 있죠. 우리 집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요. 호반 2차. 제가 굳이 이쪽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놀러 오면은 휴지 들고 오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와, 유치원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이 신혼 아니면은 애기 이제 3살, 4살, 5살 되는 애들. 유치원이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나는 이거 경쟁 안 붙이려고 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경쟁이 붙을 것 같아. 아, 연락 짜증내. 잘못 선택했는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유치원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어디 구했냐면요. 여기 신형 유치원이라고 보이죠? 이쪽에 유치원을 구했거든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애 데리고 오는 길목이 여기에요. 이렇게 차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항상 여기를 지나가요. 우리 딸내미가 이 아파트만 보면은 아빠 아파트라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현태잖아요. 현태타운이라고. 현태타운. 이제 그걸 배우기 시작했거든. 현태타운이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현태가 맞는데 여기는 현대타운이라고. 이 아파트 되게 오래됐어. 여기는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를 하시다가 전국에 있는 지역의 물건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눈이 저절로 깨게 돼요. 제가 여기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살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살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 그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떨어지냐면은 이 테크노 쪽으로 다 이사를 가. 그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좀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그쪽으로 세를 잘 놔요.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해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죠. 입찰가도 그렇게 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역에 한계를 안 두니까 한정을 두는 게 아니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보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느 지역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를 크게 이렇게 막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 벌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체크했죠? 2458 농공이라고 해가지고 안 적고 그러면 안 돼. 자, 아까 얘기했던 상인동입니다. 자, 이거는 2억 3천인데 지금 1억 6천으로 떨어졌고요. 이 소유자가 맨 이쪽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자, 뭐 인수할 거 없고요. 그리고 6층입니다. 6층. 자, 여러분들은 6층이면은 중층이에요? 저층이에요? 본인이 한번 얘기해봐. 저층. 저층이라는 느낌 들어요? 총층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총층수래도 뭐 14층이네. 중층? 저층. 중층. 저는 저층.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저층. 7층은요? 7층부터. 7층부터죠. 느낌이 7층은 왠지 저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6층은 아리까리해. 5층은 확실히 저층 같아. 1층은 완전 저층이고. 아파트를 조사할 때 이 기본 개념을 잡고 입찰가에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살 때 6층은 중층이라 느껴져. 그래 중층으로 내가 입찰가를 선정해. 근데 팔 때는요. 부동산 사장들이 6층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아 6층은 왠지 저층 같아가지고 아유 사장님 여기 14층인데 여기 6층은 중층입니다. 중층. 저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장님. 사장님 정말 알고 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 때는요. 사장님 여기 저층인데요. 그거 못 봤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7층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7층 밑으로는 저층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때 동안 경험상에는 저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리까리한 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입찰가를 선정할 때 저층만 보고 입찰가를 선정하세요. 자,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한산맨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위치는 아세요? 그러면 월초초등학교 들어봤어요. 상인동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안 알려진 데는 아니거든요. 괜찮은 학군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는 해요. 특히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롯데백화점이고 여기가 영남고등학교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편한 세상이고요. 옛날에 이 보성타운은 월성동에서 잘 살았는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요 네거리 사이로 보면은 되게 뭐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말하는 그 요점이 뭐냐면은 요 지역마다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소팔로 나온 사람 같은 느낌. 자, 물건 어떻습니까? 이빨이 튼튼합니다. 이 수업이 제일 재밌죠? 눈에 보이니까. 나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이 수업이 되게 재밌더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7층은 왠지 중정 같은 느낌이 들고 6층 밑으로는 저층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1층은요? 여러분 1층에 물건 나온다 그러면은 어때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 빨리 좀 대답해. 1차는 특정에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이 누구죠? 그 유치원 어린이집 하고 어. 애들 많고 그리고 또 애들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보면은 저층을 받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1층은 틀려요. 1층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왜 저층을 받기 싫은데요? 세놓기 힘드니까 잘 안 팔리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층은 틀려요. 이제부터 1층에 대한 개념을 좀 벗기세요. 알겠어요? 1층은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나 한 남자의 한 둘이 정도 이상 되는 집, 그런 집에는 1층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릎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1층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새놓기가 되게 좋아요. 제 경험상. 이게 새놓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2층부터 5층, 6층이 되게 아리까리해가지고 새놓기 되게 힘들어.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받아가지고 새는 놨어요. 근데 1층은 새놓기 되게 좋아. 그 7층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새놓기가 또 개안커요. 그 1층은 대부분 사람들이 1층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1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호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자, 아파트 조사 물건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조사하시고 다음 시간이 언제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월요일 때 그럼 뵐게요. 월요일 때 조사 다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동기 안에서 카톡 하세요. 아유, 참 웃긴 동기들이네. 아니 동기들인데 왜 카톡을 안 해? 지금 공유하세요. 지금 동기들 왜 카톡을 안 해? 카톡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 들어갈지 한 사람에 2개씩만 잡으세요. 많이 잡으면 조사 안 돼. 공유해가지고 저는 뭐 할 겁니다 하면 저는 뭐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 초록나라가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나이 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동만 순수대로 하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카톡 지금 하세요. 여기서 해가지고 총무 한 명 뽑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